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한부 인생을 뒤로 더 미루거나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역전한다라는 말이 못 나오게 완전히 중국을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의 영구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첫 번째 길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미국이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규모와 구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거나 그런 사람들 이제 돈만 내세요. 골드카드로 다 미국인 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인구를 100만 명 가까이 충원하겠다. 미국이 지금 꼴의 미국이 아니어도 되잖아. 캐나다도 미국이면 안 돼? 그린란드도 미국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미국 자체를 키우자. 이게 굉장히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우린 받아들이지만, 실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땅을 매입해왔고 합병해왔고, 뉴멕시코주를 어디서 우리가 가져왔어, 병합했어, 우리가 플로리다주는 어느 나라에서부터 사왔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미국 역사를 공부한 미국인들은 이번에도 또 살려나 본데? 아니면 이번에도 또 합치는가 본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요즘에 이제 또 교수님한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또 하필 또 이렇게 멋진 또 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아닙니다. 10분 경제, 예. 하루에 10분 경제, 예. 뭐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이 출판사 사장님이 정해주신 건데요. 네. 딱 한 챕터가 읽는데 10분 조금 안 된대요. 아하. 그런데 딱 한 챕터를 읽으면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더라. 그래서 하루에만 10분씩 양보하면 네. 나도 경제학자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래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씩 보면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나폴레옹은 왜 화려한 군복을 입었을까? 아니, 군복이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흑색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걸 가지고 또 역선택의 문제를 설명한다든지.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면 웨딩드레스가 왜 흰색일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왕비가 처음 촥 이런 느끼고 그 역사와 이렇게 모든 것이 조합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교수님만 쓸 수 있는 아유. 책의 이제 장르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10분 경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희 밑에 있는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1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원래 제가 제 책 홍보하러 잘 안 다니는 스타일인데, 네. 이번 책은 친구네 출판사라서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어려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 이야기도 그렇지만 예. 최근에 워낙 이제 정세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연두 교서에서 트럼프의 이민 골드카드 이게 뭐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영주권을 돈 주고 팔겠다는 겁니다. 아하. 본인은 500만 불에 팔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100만 카피를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돈 되는 것 같아요. 70억. 그러면 이 70억에 미국 영주권, 그러니까 미국 시민처럼 살 수 있는 권한을 팔겠다는 건데, 네. 본인은 이 100만 개 바로 팔 수 있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얘기고, 네. 판매하는 그거를 이름을 골드카드라고 부른 겁니다. 무슨 뭐 멤버십 카드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거 들어가면 골드카드 사가지고 들어가면 미국 살 수 있게. 네. 팔릴까요, 근데? 저는 상당한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네네네. 컨설팅 펌에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 굉장히 부자들을 좀 옆에서 볼 게가 있었어요. 네네. 그들끼리 원탁에서 식사할 때 전문 스태프들도 따로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서 이제 따로 테이블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저 엄청난 슈퍼리치들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너 얼마나 부자냐를 확인하는 척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넌 국적이 몇 개니? 네. 아. 우리나라는 단일 이중국적 허용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참 생경스러운 표현이었는데 네네네네. 넌 국적이 몇 개야? 나는 3개인데 나는 2개인데 어머니가 스페인계라서 스페인 쪽에 뭘 하나 있고 그리고 네네네. 아버지가 그렇더라. 나한테도 뭐 버진 아일랜드 뭐 하나를 가져놓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고민 중이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도 나름대로 선택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골드카드를 나름대로 돈을 주고 판다고 했었을 때 저는 호응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도 미국의 투자 이민과 그리고 스텝이라고 해서 공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특별한 분야에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이민을 받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달리 이번에 이 골드카드라는 걸 만든다는 건데 그 이전에 그런 트랙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대기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이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골드카드 제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소개된 것만 보셨을 텐데 네네. 실제 미국 그 이민청 같은 데 들어가서 관련 내용들 보도자료 같은 거 나온 걸 쭉 읽어봤더니요. 네.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골드카드를 미국 M7 회사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M7 회사가 뭔가 세계적인 엔지니어를 스카우트 해올 때 넌 요구 조건이 뭐야? 연봉을 얼마 주면 되는 거야? 나는 미국 국민이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골드카드 20개 사놓은 거 있는데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더 판매처가 많아지는 거니까 100만 카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예시로 나온 게 아주 또 뭐라 그럴까요? 선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네네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도 가능하다. 그럼 올리가르히라면 러시아의 최고의 부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한 장만 받아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가족들이 다 가야 되겠다. 아이들하고 다 해서 뭐 우리 또 처갓집 식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해서 뭐 우리 12장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쁜 얘기,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만 개면 1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100만 명, 슈퍼리치. 오케이. 그러면은 대충 이거 계산해봐도 거의 뭐 5조 달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요거면은 야 이거 뭐 좀 뭐 빚 좀 갚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전체의 국가 부채가 한 3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35조 달러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 누적된 국가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조를 제로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5조 달러 골드카드 팔아서 한 7분의 1을 털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국가 부채 문제는 일단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특히 미국의 국가 부채를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계열적으로 저도 예전에 KDI에서 일했을 때 그 재정 추계 이런 거 분석하는 일에 참여해봤거든요. 봤더니 주판을 아무리 튕겨도 국가 부채가 줄어들지 못하는 형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드 스파이럴. 예,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출 금액은 시계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줄어들 게 인구 구조상 뻔하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부채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 형국으로 바뀐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그 임계점에 이미 들어섰다는 평가도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털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한 번에 털 수 있는 걸 5조 원이나 5조 달러나 털었다. 와, 골드카드만 잘 돼도 미국 국가부채 문제는 해결되죠. 자, 트럼프 연설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결국 마지막 싸움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로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하는 얘기는 야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여서 야 머리 좋고 돈 많은 애들 우리나라 와 내가 해줄게 라는 그 말을 듣고 부자들 그리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까?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건데 중국에 그냥 있을까? 이러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골드카드 제도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볼 나라들은 일단 몇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중국도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15년 기간 동안 미국의 이민 간 가장 많은 나라의 국민들 하면 5등 안에 중국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15억 이상의 인구였으니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 뭐 숫자도 절대적인 숫자도 많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나름대로 뭔가 뭐 역량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선 일부 당연히 미국 이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에서 중국 이민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중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도 적지 않은 경계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국가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민이 가장 용이한 곳은 역시 언어적 장벽과 인종적 장벽
장벽이 가장 낮은 유럽의 각 국가들입니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건 유럽 입장에선 우리 쪽에 우수 인재나 얼마 이제 안 남은 기술 인재들 다 빼가려는 수작이다. 아하. 이렇게까지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하는 정치가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야, 이걸 돈으로 하냐? 이러면서. 그죠? 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역대 미국의 이민간 숫자에서 우리 한국이 몇 등 정도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한 9등, 10등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상위권 국가, 우리보다 많이 미국의 이민간 국가의 국가들의 랭킹을 보면 네. 일단 미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많죠. 뭐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뭐 이런 나라들이요. 근데 그건 예외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니까. 그럼 원거리에서 미국에 이민을 간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나라를 보면 네. 중국, 그다음에 인도,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한국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한 200만 명 이상이 그 해당 기간 동안 이민을 갔지만 이 두 나라의 인구 숫자는 10억이 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네. 100만 명 이상이 이민을 가버렸으면 이거는 야 정말 섭섭합니다. 여러분 정말 네. 섭섭합니다 진짜. 5천만 명 중에 100만 100만 명이요? 명이. 그러면 거의 뭐 2%? 네. 근데 또 서글픈 숫자가 있어요. 네. 100만 명 집계한 거는 미국 이민 당국에서 한국에서부터 우리 쪽에 이민 온 숫자가 다 집계해 보니까 100만 명 되네요. 요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해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추정한 게 1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으로 갔다라고 추정한 숫자는 이거에 거의 2배 좀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한국계 불법 체류자들이 좀 꽤 있는 거예요.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실질적인 영주권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거기서 합법적으로 눌러앉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바로 그런 이유들까지 고려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골드카드 제도 등 뭔가 가시권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또 한 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네요. 한국이에요. 예. 우리나라 인재들도 그래서 미국으로 대거 유출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재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같이 만나서 일해보는 우리나라 뭐 S사 또는 뭐 H사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의 뭐 시니어들 중에서 테크노그라트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학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 임원으로 발탁되거나 임원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 아하. 근데 보면 갑자기 출장 같이 갈 때 보면 여권이 우리 그 남색이나 녹색이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자주색 같은 거 보면 딱 보면 캐나다네. 또 다른 색깔 보면 어디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니 언제 취득하셨어요? 그러면 공부하고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첫 번째 직장도 그쪽이어서 그렇게 됐네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더 충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키드했을 때 네. 오픈 카지노 관련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오픈 카지노라고 하면 국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우리나라에선 강원랜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강원랜드가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이걸 한두 개 더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뭐 고민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세수 확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수익 싸움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그때 하고 있어서 네.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그때 그래서 허가를 받고 실사를 한번 가보자 해서 삼성역 근처에 있는 그 세븐럭 네네. 거기 카지노를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 저 한국인 실사를 하려고? 네, 못 들어가- 한국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릿속에 상상했던 야 삼성역 근처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뭐 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그 근처에 있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있으면서 카지노를 할까 했는데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한국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머리 검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뭔지 감으시죠? 네.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네요. 네. 검은 머리 외국인. 네. 한국말 하는 외국인. 한국말 하는 외국인. 이게 그렇게 많다. 네,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이게 여러 가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드는데 결국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트럼프잖아요. 네. 트럼프 뉴스 보면 진짜 막 혼란스러운데 네. 매일 새로운 관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 사람의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확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 눈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가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물건 팔아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정책 연구소의 보고서도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역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하는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점만 좀 달라요. 2040년쯤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뒤바뀝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고 빠르면 2035년 언저리 때 바뀐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보고서들도 있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뭐 2035년이라고 가정해보면 10년 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 눈치를 더 봐야 될까요? 중국 눈치를 봐야 되죠. 중국이죠. 한국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장 바게닝 파워가 큰 나라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면 중국이 나는 국제 표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순간 그래야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바로 그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한부 인생을 뒤로 더 미루거나 연장시키거나 심지어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역전한다라는 말이 못 나오게 완전히 중국을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미국의 영구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첫 번째 길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미국이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규모와 구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미국을 키우기 위해서 뭐다? 역량이 있거나 돈을 벌었다는 건 역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제 돈만 내세요. 골드카드로 다 미국인 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인구를 100만 명 가까이 충원하겠다. 아하. 그리고 미국이 지금 꼴의 미국이 아니어도 되잖아. 캐나다도 미국이면 안 돼? 아하. 그린랜드도 미국이면 안 돼? 아하. 그래서 우리도 미국 자체를 키우자. 이게 굉장히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우린 받아들이지만 실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땅을 매입해왔고 그리고 합병해왔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뉴멕시코주를 어디서 우리가 가져왔어. 병합했어. 우리가 플로리다주는 어느 나라에서부터 사왔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사를 공부한 미국인들은 아, 이번에도 또 살려나 본데? 아니면 이번에도 또 합치는가 본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미국에서는 특이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바게닝 파워를 더 키우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바게닝 파워가 커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 중국의 바게닝 파워라는 건 쉽게 말해 미국에서 돈 벌어 가서 그래서 본인들이 기술 개발하고 본인들의 구매력도 커진 건데 너 이제 우리한테 장사 못해. 관세 잔뜩 부과하고 그랬더니만 캐나다, 멕시코 다른 우방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 니네 동맹국이라고 해놓고 중국 제품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걸 방관하고 있었어? 나 섭섭하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에게도 관세 부과하고 또 다른 나라도 관세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제품이 우회로 들어오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또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 수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의 행보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고 그 행보 중에 두 가지. 미국의 판을 더 키우자, 중국의 판을 억누르자. 이런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이제 좀 네. 인상적인데요. 네. 언제든 이제 결국 거의 끝나간다. 네. 언제 이 힘이 잃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가 지금 말할 때는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보지만 네. 한 5년 후에 말하면 저게 뭐야? 이럴 그렇죠. 수도 있으니 네. 지금이라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한 명 한 명 불러서 네. 더 좋은 조건의 거래들을 많이 성사시키는 것이 이 시한부 인생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 계속 살 수 있는 네. 그런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계속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 트럼프 2기 앞에 2년만 잘 버티면 뒤는 2년은 내임덕이니까 뭐 그다음 다른 대통령 오면 달라지지 않겠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속도와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언어적인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바이든이 했던 일과 트럼프가 했던 일이 맥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아하. 트럼프 1기 때 부여된 관세를 바이든 때 더 관세를 높였고 그쵸. 거기에 또 트럼프가 또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말을 얄밉게 하고 바이든은 조심스럽게 하는 하고 거죠. 이런 차이들만 있을 뿐이고 동맹에게 한번 물어보고 한다든가 안 물어보고 한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결이 비슷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또 온다 하더라도
또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죠? 한 번 더 하는 거. 아하. 그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4년이 아니라 8년일 수도 8년일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결국 그러다가 네. 자꾸 관세 얘기하다가 지금 미국이 그러다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의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침체를 각오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침체를 각오한 거 맞습니다. 아. 1기 대통령 때와 2기 대통령 때 대통령의 미션과 목표는 전혀 달라집니다. 1기는요, 국민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한 번 더 당선돼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주가도 신경 많이 쓰고 부동산도 신경 많이 쓰고 물가 오르는 것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2기는 물론 트럼프는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자꾸 주장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2기는 결국 마지막이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당선돼서 활동했을 때 헤리티지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어마어마한 미국의 유산. 아. 역대 그 대통령이 우리 그거는 해놨잖아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워싱턴 DC에 링컨 동상 갈아치우고 자기가 앉아있길 희망하는 사람이 충분히 트럼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헤리티지라고 불릴 수 있는 엄청난 유산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주가 좀 나쁘지 않지 않았어? 이게 아니거든요. 아, 그쵸. 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업적과 영원한 유산으로 볼 수는 없죠. 영원한 유산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뭐랄까 결과물은 그 대통령 덕분에 우리 미국의 패권이 200년은 더 갔지. 이런 게 제일 좋은 타이틀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하기 위해서 혹여나 당분간 한 2년 또 뭐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장통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진심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도 어찌 보면 불황이 올 거라고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하. 이번 취임사 때 우리나라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은 뭐 파나마 운하 얘기하고 뭐 왜 코인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냐 이런 거 보도를 많이 했는데 제 눈에 제일 띄었던 그 한 문장은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좀 더 강화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세 부과를 더 대대적으로 때릴 거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그냥 유가 낮추는 거구나. 그래서 취임식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미국의 메이저 정유사를 비롯해서 셰일 기업들에게 즉각적으로 생산해라, 최대한 생산해라 하는 게 유가 잡아서 어떻게든 실물 물가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달리 말하면 물가 오를까봐 저 이제 관세 안 부과하겠습니다. 그 소리 할 생각? 하지 마.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결국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라고 네. 한다면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은 최근에 어떻게 전개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백중세에서 미국의 약간의 우위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이 수출하는 금액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을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바이든 2기 때도 계속해서 편차가 더 벌어져 왔어요. 네. 못 막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약간 그 추세가 옛날같이 가파르게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완화됐어요. 아하. 벌어지고는 있는데 네네. 그 속도가 완화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들쑤셔 놓으면 이제 꺾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2기 마지막 부분에 했던 거 이거 나쁜 전략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압박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출혈 경영을 해왔거든요. 네. 기업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의 물건 팔 수 있도록 보조금 왕창 줬고요. R&D 자금도 거의 기업이 부담한 게 아니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왔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그럼 중국 정부는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어디서 돈을 걷어야 이 돈을 또 쓸 수 있는데 본인들이 돈을 걷어오는 대표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수출해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외국 기업들 중에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일부 돈 내는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도 좀 소홀해져서 내수에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중국도 지금 우리가 이 곡간의 그 곡식이 메마를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라는 이 좀 절박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중 전쟁은 아직까지는 누가 이겼네요는 아니지만 백중세인데 여전히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다.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지만 네. 진짜 백중세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이제 히토류가 네. 있습니다. 이게 히토류가 뭐고 왜 미국이 이렇게 탐내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네. 히토류는 산업의 MSG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G는 없어도 되죠. 근데 있으면 정말 맛있죠. 그쵸. 네. 쉽게 말해 우리가 1980년대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는 광종이 13개 정도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셋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네. 2020년대 들어서는요. 삼성에서 반도체 칩에 관련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또는 TSMC에서 만들 때 광종이 몇 개 필요하냐면 60종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제 3나노, 2나노 이런 어마어마한 초정밀 공정에 들어가다 보니 자연상의 원석을 있는 그대로 사용했었을 땐 발열이 너무 높건다, 간섭 현상이 생긴다든가 저항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네.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히토류인 MSG를 좀 뿌렸는데 어라? 열이 안 생기네?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히토류를 또 MS를 뿌렸더니 야 이제 저항값도 낮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아주 뭐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합금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 합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대부분의 물질들이 하필이면 히토류 또는 희소금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매장지가 중국이 참 많은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인 곳들이 또 매장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은 21세기 흰색 석유 역할을 하고 있는 히토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 패권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사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 상공부에서 미국 기업인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 할 때마다 기업인들에게 뭐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원활하게 산업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광종 35개가 있거든요. 이 35종류가 잘 이상하게 확보가 요즘 잘 안 되고요. 찾으려고 하면 한 몇 개월 더 걸리기도 하고 웃돈 좀 줘야 되고 좀 불편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했더니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35종의 핵심 광종 중에서 최대 생산국이 중국인 게 70%고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해 오고 있었던 국가가 중국인 종류는 50%예요. 그러니 아주 쉽게 말해 중국이 히토류 희소금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히토류는 희소금속 중에 부분집합이에요. 희소금속들 중에 중국이 뭐 안 주면 미국 산업도 셧다운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야, 이건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조치는 야, 그러면 다른 데서 사와. 이걸 왜 중국에서 사와? 해서 다른 데를 조사해 봤더니 좀 매장량 많고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뭐 만드는 건 정제는 또 중국이 혼자 다 하는데 그냥 캘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남아공, 인도 다 브릭스 국가예요. 그나마 바로 위에 캐나다가 좀 있어서 버티고는 있었는데 나머지는 친중 성향이 높은 브릭스 국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수입선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새로운 광구 개발 사업을 또 본격화해봤는데 중국이 이미 광구 개발에 계약을 싹쓸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자? 그냥 미국 본토에 이런 희소금속들이 잔뜩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전수조사까지 갔어요. 어디 외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네네. 그런데 그 지질표를 저도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참
끝까지 부러운 나라예요. 아하. 필요한 게 상당 부분 미국 본토에도 있어요. 아. 그 서부 해안 연안 지역에 어마어마한 매장량들이 확인이 됐는데 네. 단 문제가 되는 게 네네. 미국은 중국과 산업 컨디션이 다르죠. 근로기준법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국처럼 손수건으로 입 막고 들어가서 캐와 이게 안 돼요. 아. 안전장비 다 세팅해서 보내야 그러네요.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환경 규제가 강해요. 아. 그러니 미국에서 캔다는 건 코스트가 엄청나게 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지도 하나를 들고 가서 중국을 설득했던 게 지난번에 블링컨이 갔어요. 네. 바이든 때니까 2023년이네요. 가서 야 우리 다 있어. 우리도 캐기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히토류에 대한 다른 쪽 대안을 꼭 찾아야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올해부터 생산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제 히토류를 놓고도 정말 첨예한 네.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키는 중국이 과연 이게 내수가 망가지고 부동산이 꺾이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죽겠네 이런 상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점점 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 전부를 가지고 해답을 찾는 거에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은 눈치가 많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끝난 중국 양회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기조가 바뀐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런칭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공동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맞아요. 이거였는데 다시 선불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 일선 도시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틀었어요. 아.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 중국의 10억 이상의 인구를 전부 다 동시에 디벨롭 시키고 배려하고 고려하고 이거 못한다는 걸 다시 인증한 거예요. 그래서 2선 도시 이하는 좀만 기다려줘. 지금 1선 도시 중심으로 소비 활성화하고 또 거기서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창업도 일어나려면 1선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사람들이 초과 이익을 갖도록 만드는 그 조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도 다양한 거 좋은 거 많이 시도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도 자주 들어와서 또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견실하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조회수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해보자 이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거든요. 아. 왜 구글, 왜 테슬라 또는 왜 저기 MS 같은 데서 세계 최초의 뭔가 많이 나오느냐? 초과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번 해봐.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한 10년 투자해 줄게. 뭐 일론 머스크, 그래 한번 스페이스X 계속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성공하고 지금 또 다시 대박이 됐잖아요. 네. 바로 이 초과 이익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선 도시에 있는 곳으로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문맥이 다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중국의 모든 성을 살릴 수는 없고 일선 도시들 중심의 내수를 먼저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지금 조만간 로봇 마라톤 대회 생기거든요. 로봇 마라톤 대회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러닝이 열풍이잖아요. 네. 같이 뛰고 싶은 열망이 더 생기는 이런 뭔가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아하. 그런 로봇 한 번 또 만들려면 엄청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투자 있어야 그쵸. 되고 그리고 그 로봇을 바로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누가 사준다? 약간 돈 좀 있는 중국인들. 아. 허세던 호기심이던 실제 내가 가서 만져 써보고 나도 로봇 산업에서 모티베이션을 해볼래. 이렇든 간에 얼마입니까? 로봇 하나 좀 저희는 그래도 중국에서 싸게 생산했습니다. 한 350만 원 주세요. 하나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그런 잉여 수익을 일부 선도 도시의 국민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2선 도시 주민들과 3선 도시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 다 살린다라는 뻥 아닌 뻥도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수도 전부를 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석됐기 때문에 몇 개를 가지고 일단 가자 이렇게 한 거라서 점점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불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마윈을 만났다는 등, 맞습니다. 이제 기업인들 만나서 악수를 했다는 등, 네.
이러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주식을 실제 샀어야죠. 그렇죠. 양회 이전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나라의 증시가 독일, 중국, 아마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 증시가 크게 오르는 것은 뭐 우리에게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교수님 전 중국 증시 그 사이에 오르는지 잘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맞아요. 이거는 역시 방송을 너무 잘하는 미디어를 너무 잘하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양회의 다양한 희소식을 묻히게끔 그 이벤트에 맞춰서 자기가 중국발 악재를 발표해버렸어요. 아하. 중국에나 이런 관세 때릴 거고 중국에게 이렇게 압박할 거고 야 니네들 동맹국들 너희들 이런 관세 때릴 거 알아도 중국 때문이야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거기에 맞춰졌고요. 중국 때리긴 아니더라도 상당히 여러 이벤트들이 양회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했어요. 미국 의회에 가서 발표한 것도 얼추 이게 일정이 맞고 네네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과 트럼프의 발언 중에 당연히 어디에 메가폰이 더 쏠리겠습니까? 그래서 양회에 담겨져 있었던 나름대로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희소식들이 전달이 잘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회 이후 중국의 증시가 중국인들 스스로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야, 이거 나름 우리 큰 것 몇 개 열심히 터뜨렸는데 터뜨렸는데. 다 일면은 다 트럼프 관세고 우린 얘기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국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라고 네. 한다면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은 최근에 어떻게 전개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백중세에서 미국의 약간의 우위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이 수출하는 금액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을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바이든 2기 때도 계속해서 편차가 더 벌어져 왔어요. 네. 못 막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약간 그 추세가 옛날같이 가파르게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완화됐어요. 아하. 벌어지고는 있는데 네네. 그 속도가 완화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들쑤셔 놓으면 이제 꺾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와 바이든 2기 마지막 부분 했던 거 이거 나쁜 전략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압박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출혈 경영을 해왔거든요. 네. 기업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의 물건 팔 수 있도록 보조금 왕창 줬고요. R&D 자금도 거의 기업이 부담한 게 아니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해 왔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그럼 중국 정부는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어디서 돈을 걷어야 이 돈을 또 쓸 수 있는데 본인들이 돈을 걷어오는 대표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수출해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외국 기업들 중에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일부 돈 내는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도 좀 소홀해져서 내수에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중국도 지금 우리가 이 곡간의 곡식이 메마를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라는 이 좀 절박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중 전쟁은 아직까지는 누가 이겼네요는 아니지만 백중세인데 여전히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다.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지만 네. 진짜 백중세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이제 히토류가 네. 있습니다. 이게 히토류가 뭐고 왜 미국이 이렇게 탐내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네. 히토류는 산업의 MSG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G는 없어도 되죠. 근데 있으면 정말 맛있죠. 그쵸. 네. 쉽게 말해 우리가 1980년대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는 광종이 13개 정도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셋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네. 2020년대 들어서는요. 삼성에서 반도체 칩에 관련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또는 TSMC에서 만들 때 광종이 몇 개 필요하냐면 60종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제 3나노, 2나노 이런 어마어마한 초정밀 공정에 들어가다 보니 자연상의 원석을 있는 그대로 사용했었을 땐 발열이 너무 높건다, 간섭 현상이 생긴다든가 저항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네.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히토류인 MSG를 좀 뿌렸는데 어라? 열이 안 생기네?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히토류를 또 MS를 뿌렸더니 야 이제 저항값도 낮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더 잘 내기 위해서 아주 뭐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합금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 합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대부분의 물질들이 하필이면 히토류 또는 희소금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매장지가 중국이 참 많은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인 곳들이 또 매장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은 21세기 흰색 석유 역할을 하고 있는 히토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 패권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사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 상공부에서 미국 기업인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 할 때마다 기업인들에게 뭐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원활하게 산업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광종 35개가 있거든요. 이 35종류가 잘 이상하게 확보가 요즘 잘 안 되고요. 찾으려고 하면 한 몇 개월 더 걸리기도 하고 웃돈 좀 줘야 되고 좀 불편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했더니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35종의 핵심 광종 중에서 최대 생산국이 중국인 게 70%고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해 오고 있었던 국가가 중국인 종류는 50%예요. 그러니 아주 쉽게 말해 중국이 히토류 희소금속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히토류는 희소금속 중에 부분 집합이에요. 희소금속들 중에 중국이 뭐 안 주면 미국 산업도 셧다운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야, 이건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조치는 야, 그러면 다른 데서 사와. 이걸 왜 중국에서 사와? 해서 다른 데를 조사해 봤더니 좀 매장량 많고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뭐 만드는 건 정제는 또 중국이 혼자 다 하는데 그냥 캘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남아공, 인도 다 브릭스 국가예요. 그나마 바로 위에 캐나다가 좀 있어서 버티고는 있었는데 나머지는 친중 성향이 높은 브릭스 국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수입선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새로운 광구 개발 사업을 또 본격화해봤는데 중국이 이미 광구 개발에 계약을 싹쓸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자? 그냥 미국 본토에 이런 희소금속들이 잔뜩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전수조사까지 갔어요. 어디 외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네네. 그런데 그 지질표를 저도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참 끝까지 부러운 나라예요. 필요한 게 상당 부분 미국 본토에도 있어요. 그 서부 해안 연안 지역에 어마어마한 매장량들이 확인이 됐는데 네. 단 문제가 되는 게 네네. 미국은 중국과 산업 컨디션이 다르죠. 근로기준법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국처럼 손수건으로 입 막고 들어가서 캐와 이게 안 돼요. 안전장비 다 세팅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환경 규제가 강해요. 그러니 미국에서 캔다는 건 코스트가 엄청나게 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지도 하나를 들고 가서 중국을 설득했던 게 지난번에 블링컨이 갔어요. 네. 바이든 때니까 2023년이네요. 가서 야 우리 다 있어. 우리도 캐기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히토류에 대한 다른 쪽 대안을 꼭 찾아야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올해부터 생산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제 히토류를 놓고도 정말 첨예한 네.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키는 중국이 과연 이게 내수가 망가지고 부동산이 꺾이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죽겠네 이런 상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점점 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 전부를 가지고 해답을 찾는 거에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은 눈치가 많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끝난 중국 양회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기조가 바뀐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런칭 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공동부유였잖아요. 그쵸.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맞아요. 이거였는데 다시 선불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일선 도시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틀었어요.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 중국의 10억 이상의 인구를 전부 다 동시에 디벨롭 시키고 배려하고 고려하고 이거 못한다는 걸 다시 인증한 거예요. 그래서 2선 도시 이하는 좀만 기다려줘. 지금 1선 도시 중심으로 소비 활성화하고 또 거기서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창업도 일어나려면 1선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사람들이 초과 이익을 갖도록 만드는 그 조치로 돌아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도 다양한 거 좋은 거 많이 시도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도 자주 들어와서 또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견실하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조회수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이게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해보자 이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거든요. 왜 구글, 왜 테슬라 또는 왜 저기 MS 같은 데서 세계 최초의 뭔가 많이 나오느냐? 초과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번 해봐.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한 10년 투자해 줄게. 뭐 일론 머스크, 뭐 그래 한번 스페이스X 계속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성공하고 지금 또 다시 대박이 됐잖아요. 네. 바로 이 초과 이익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선 도시에 있는 곳으로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맥이 다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중국의 모든 성을 살릴 수는 없고 일선 도시들 중심의 내수를 먼저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지금 조만간 로봇 마라톤 대회 생기거든요. 로봇 마라톤 대회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러닝이 열풍이잖아요. 네. 같이 뛰고 싶은 열망이 더 생기는 이런 뭔가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그런 로봇 한 번 또 만들려면 엄청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투자 있어야 그쵸. 되고 그리고 그 로봇을 바로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누가 사준다? 약간 돈 좀 있는 중국인들. 허세던 호기심이던 실제 내가 가서 만져 써보고 나도 로봇 산업에서 모티베이션을 해볼래. 이렇든 간에 얼마입니까? 로봇 하나 좀 저희는 그래도 중국에서 싸게 생산했습니다. 한 350만 원 주세요. 하나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그런 잉여 수익을 일부 선도 도시의 국민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선 도시 주민들과 3선 도시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 다 살린다라는 뻥 아닌 뻥도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수도 전부를 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석됐기 때문에 몇 개를 가지고 일단 가자 이렇게 한 거라서 점점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불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윈을 만났다는 등, 뭐 이제 기업인들 만나서 악수를 했다는 등. 이러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주식을 실제 샀어야죠. 그렇죠. 양회 이전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나라의 증시가 독일, 중국, 아마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 증시가 크게 오르는 것은 뭐 우리에게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교수님 전 중국 증시 그 사이에 오르는지 잘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맞아요. 이거는 역시 방송을 너무 잘하는 미디어를 너무 잘하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양회의 다양한 희소식을 묻히게끔 그 이벤트에 맞춰서 자기가 중국발 악재를 발표해버렸어요. 중국에나 이런 관세 때릴 거고 중국에게 이렇게 압박할 거고 야 니네들 동맹국들 너희들 이런 관세 때릴 거 알아도 중국 때문이야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거기에 맞춰졌고요. 중국 때리긴 아니더라도 상당히 여러 이벤트들이 양회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했어요. 미국 의회에 가서 발표한 것도 얼추 이게 일정이 맞고 네네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과 트럼프의 발언 중에 당연히 어디에 메가폰이 더 쏠리겠습니까? 그래서 양회에 담겨져 있었던 나름대로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희소식들이 전달이 잘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회 이후 중국의 증시가 중국인들 스스로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야, 이거 나름 우리 큰 것 몇 개 열심히 터뜨렸는데 다 일면은 다 트럼프 관세고 우린 얘기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이 쓰신 이번 이제 10분 경제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몇 가지를 보면 인상적인 게 혼잡한 출근길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이게 이제 무슨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혼잡한 출근길. 네, 이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 중국 오늘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선택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드릴게요. 1차적으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도로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로를 늘린다는 건 이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용역을 했었을 때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1km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근처 상가 건물들 매입해서 사야 되잖아요. 동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동네는요. 그냥 뭐 10km도 아니고요. 1km 한 차선씩 양쪽으로 넓히는데 1조 원이 넘어요. 서울 땅값 아시잖아요. 예, 그 큰 대로변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 토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상 공간의 땅을 더 수용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도로를 즉각적으로 넓혀줘서 교통체증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예산이 뭐 100조 원도 안 돼. 100조 원이 뭡니까? 한참 적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는 공중으로 가자. 고가도로. 네네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해서 많은 고가도로는 철거하고 있죠. 21세기 들어서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을 앞보고 있는 이런 나라에는 미관을 해치고 가시권을 줄이게 만드는 고가도로는 그냥 베스트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헐고 있는데 무슨 고가냐.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네네. 그럼 세 번째는 지하인데 네. 땅 파는 건 그 돈이 지상에 그냥 도로 넓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냥 바로 밑에 지하 1층 정도 파는 게 아니라 우린 바로 밑에는 랜선을 비롯해서 상하수도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려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 봤더니 지하철 노선이 있고 더 들어가야 되고 야, 이 공사비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뤘던 그 많은 나라는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네. 도로 넓히는 건 불가능해. 도로를 더 확충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다면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 대수를 일정 부분 줄이는 걸 해야 된다. 도로 넓히는 것도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긴 해야겠지만 어떻게든 자동차 대수를 줄이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일제. 어떤 요일에는 차 가져오지 마세요죠. 이 요일제의 확장된 버전이 홀짝제죠. 이거는 관공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짝수만 운행을 하라, 뭐 홀수만 운행을 하라든가. 그러니까 한참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특정 날을 정해서 그때 쓰지 마세요를 하는 거예요. 이 요일제 같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혼잡 교통료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남산의 터미널로 이제 오면 그때 그 1,000원이든 얼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수하는 거예요. 이게 싱가포르 가면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로 차 가져올 때는 돈 내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부과해서 차량 이용을 좀 억제하려는 이건데 이 두 개는 효과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원래 요일제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특정 요일 하루에는 차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단순 계산하면 그 월화수 목 금까지만 한다고 하면 주말은 써야 되니까 5번 이용할 것 중에 하나를 줄인 거니까 차량 운행을 20%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요일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혼잡 교통료 징수를 얼마만큼 올렸을 때 교통 이용량이 20% 주는지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부과하면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1,000원 부과했더니 5%밖에 안 줄어? 야, 2,000원 부과해봐. 그럼 10% 줄어? 안 되겠다. 2,500원 부과해. 20% 줄었어? 그럼 효과 똑같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잡 교통료 징수 금액을 잘 정리하면 요일제나 또는 홀짝제처럼 50% 줄이는 금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철학에? 네, 경제 철학에. 어떤 철학인가요? 요일제는요,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 하루씩 양보합시다죠.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런데 혼잡 교통세는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아하.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시내에 들어오려면 2,500원 내야 된다 했을 때 시간당 페이가 높은 사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인 사람은 그깟 2,500원? 야, 내고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당 페이가 조금 낮아서 2,500원 내면 어휴, 내가 뭐나 뭐 하는 사람은 이 돈이 부담스럽겠죠. 따라서 혼잡 교통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터프하게 표현을 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자동차 끌고 빨리 시내 들어와서 더 많은 퍼포먼스 해서 더 부가가치 만드세요. 그리고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은 좀 자제합시다. 이런 거죠. 형평성이 좀 안 맞네요.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1년 딱 보기에는 그냥 뭐 비슷할 것 교통체증 같은데. 완화는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로 똑같이 20% 교통 혼잡 절감한다니 요일제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철학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이걸 왜 이 책에도 또 적어놨냐 하면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철학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되는 거 많잖아요. 상법 개정을 했다라더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게 있고 상속세는 또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토어세는 어떻게 된다더라. 이 수많은 어떤 변화들을 막 도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AI,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그 디벨롭하는 회사에게 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제 책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민 갈 거 아니면 네. 70억 없으면.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동으로 가는 거야? 서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는 그 지점을 설정해서 그걸 달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뭘 원하는 그 철학이 뭔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철학은 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국가 리더십이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식견이 지금 필요해요. 네. 우리 모두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누굴 위해서 이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런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걸 딱 두 가지,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관점이 더 이게 강화되는 거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도로 혼잡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인정해 줄 거냐, 효율성을 인정해 줄 거냐, 이게 그 철학에도 그렇죠. 하고 결국은 지배 체제,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시스템, 네. 뭐 등등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이가 만들어낸 게 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에 따라서 미국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 더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느냐, 아까 서두에 네. 말씀드렸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네.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선택한 기준은 하나예요. 효율성. 효율성이네요. 중국은 일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먼저 갈게. 그리고 일단 갔다가 반드시 나중에 챙길게. 솔직히 챙길지 안 챙길지 모르겠어. 모르죠. 공산 국가가 원래 해야 될 게 형평성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린 먼저 갈게가 이번 양회 주요 대목에 들어갔고. 그러면 거기는 그래서 또 개인 정보나 여러 사람들의 뭐 형평성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본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들을 고려한 게 아니라 야, AI 가지고 미국하고 우리 싸워서 이겨야 돼. 일단 선도 도시들은 무인 택시 다 시범 사업을 다 해. 허용. 그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안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운전 내 일자리를 참 위태롭게 만든 그 무인 택시가 알고 봤더니 그동안 나한테 데이터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이런 소리까지. 근데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줬어요. 이 효율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근데 미국이 가만히 봤더니 야, 중국은 저래서 우리 기술을 턱 밑까지 쫓아왔어. 근데 우리 민주주의 한다고, 우리 그 뭔가 사회적인 균형 발전한다고,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져보고 절차 거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결국 역전돼. 우리도 조금 뭐랄까요?
터프한 리더십을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중국한테 지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한 게 트럼프의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 과정에서 더 효율을 추구할 사람 찾아낸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 머스크. 그래서 이름도 전부 효율 보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자르고 제거하고 예산 삭감하고 너 내일 나가.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난리도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효율을 선택했어요. 이기기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도 어느 순간인가 그 이슈가 터지겠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네. 거죠. 그러면서 누가 저는 효율성에 방점 찍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반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효율성만을 보고 가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난 그럼 너 싫어 해야 되고 네네. 그래 지금은 어떻게든 우리도 치고 나가야지. 그래 난 너 찍을게 할 거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변화가 올해 또 내년에 계속 있어요. 선거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 올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변화 때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미래를 같이 그려보자. 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형평성이 아니고 효율성의 방향으로 갔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10분 경제 안에 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철학이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쉽게 쓴 철학까지 거예요. 있네요. 쉽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려워 보여요. 내 친구 그러니까- 망해 안 돼. 그러니까 철학까지 있네요. 심지어. 철학까지 있네요. 재미도 네. 있고 교훈도 있고 그런데 철학까지 있는 책이니까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이 좋겠네요. 책의 원고 중에 한 두어 꼭지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오 정말요? 천재 교육에 이야. 그만큼 쉬운 읽기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국정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서도 저희 지문을 가져간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쉽게 썼으니까요. 철학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반도체도 수출해, 자동차도 수출해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지금 좀 뭐 중국에 밀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이게 좀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뭐 네. 불닭이라고 해서 매운맛 뭐 라면도 팔리고 뭣도 팔리고 뭐 미용기기도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수출로 어떻게든 뭔가 한다고 한다면 네. 그 돌파구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철저히 물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비교 우위뿐만 아니라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의 역량은 점점 중국과 아주 치열한 각축전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뭐 이제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등등. 야, 이건 뭐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소프트 파워 바로 우리 한류나 한국 컨텐츠들 그리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나 한국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파생해서 이어질 수 있는 뷰티 산업, 그 다음에 음식업, 뭔가 식품 가공업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기를 더 희망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 가져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과의 화해 무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수출하는 게 녹록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다른 우방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크게 지은 공장, 이 공장을 계속 굴려가야 되는데 동남아는 이제 어느 정도 먹었어요. 근데 그거 다 먹고 나서 나머지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시장 어디 있어 봤더니 세상에 일본하고 한국 남았죠. 그러면 저 시장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갈 때 그냥 우리만 짐 싸고 들고 와서 한국에 물건 팔겠다 했을 때 우린 또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 너희는 뭘 원하는데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10월 달에 있는 에이펙 행사죠. 에이펙 행사에 시진핑이 와야 되거든요. 네네.
왜 오느냐? 차기 개최국이에요. 차기 개최국의 수장은 반드시 전 개최국에 왔어요. 네. 아젠다 세팅하고 그림 그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시진핑은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답방을 부탁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새로 생길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기존 대통령이 될지 그건 전 법률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몰라요. 하여튼 우리 대통령은 먼저 중국을 안 갔는데 시진핑이 먼저 한국에 온 꼴이 되거든요. 오.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가 먼저 와야지. 아우가 먼저 와야지. 네네. 내가 가냐. 이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부터 중국 쪽에서는 냄새를 많이 풍겼어요.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줬으면 좋겠다. 아하. 네, 그래야 네. 우리가 가지. 이게 순서가 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서 화해 좀 해,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또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네들만 가지고 내수가 안 사니 한국 봤더니 일본 가서 돈 엄청 쓰고 오던데 상하이나 북경이나 선전이나 이런 데 가서 돈 쓰면 내수 사는 데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래서 비자도 풀어주고 우리도 좀 할 거 해주자. 이미지도 개선해서 관광 더 오게끔 해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원하세요? 아우가 그쪽 입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우가 왔으면 형이 선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 필요로 하고 뭘 풀어드리면 좋을까? 그랬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 네. 우리 쪽에 이런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중국에게 휴대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 TV 판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우리 스스로 먼저 안 나와요. 왜? 이쪽도 이제 경쟁력이 우리가 쫓겨나기 전과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한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1대1로 붙어도 어려워진 이제 상황까지 돼버렸어. 어려워졌어요. 진짜 어려워졌어요. 와, 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고 와서 팔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없어요. 실제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휴대폰은 어쩐 기준에서는 가성비도 떨어져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요. TV도 녹록치가 않은 수준까지 왔고요. 하여튼 그런 네.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자꾸 손이 가요. 아하. 제가 한 3주 전에 선전 출장 갔다 왔었는데 네네. 우리 TV나 우리 휴대폰 매장이나 우리 자동차 매장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있어도 구탱이에 조그맣게 삼성 매장이 있고 한데 네네. 어느 식당을 가도 K-팝이 들려요. 아. 이거는 굉장한 자신감이고 또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어는 하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인입니다 하면 갑자기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하고 정말요? 뭐 한국 이상한 가사 있잖아요. 뭐 21 가사를 얘기하는데 뭐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그거 하면서 나 한국 그 K-팝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나 K-팝 안다라는 거 자랑하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한중 관계도 개선이 되면 저 10억 인구에 우리가 먼저 이거 풀어주십시오 할 것도 그쪽 부분 아니겠냐? 그럼 시장 커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야 이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힘을 실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그 어떤 연예인이 어느 드라마에서 먹었던 그 매운 볶음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라볶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후속으로 잘 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국가 입장에서 하드파워를 더 신경 써야겠지만. 네. 하드파워가 결국은 이게 뭐 일자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죽이면 안 되지만 그렇죠. 중국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 파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엔터가 됐든 네. 뭐가 됐든 뭐 그런 쪽이 그나마 경쟁력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산업들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네. 남겨주셨고요. 오늘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관심 있는 분들 10분 경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